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여기 오고 싶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6월 모평 치고 이러면 매년 또 와서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로 더 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정말 도둑처럼 찾아온 이 현실 앞에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가슴 벅찹니다. 먼저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고 이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의미의 기적을 완성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매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는 여기 흰색 불 있네.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불행히도 이 이야기를 작년에 듣고 또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모두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가스터디가 2000년에 설립하고 2003년에 처음으로 재수정규반 학생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8년째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이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95학번, 그러니까 94년에 공부했던 옛날 제자 김종환이라는 학생이 했던 실험이야, 실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손 선생의 그 학생들 가르친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87년에 처음으로 우연찮게 과외를 하게 됐고, 아마 그 이야기는 입학식 때 내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야기 됐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때는 시작할 때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험생들을 가르쳤는데, 앞에 한 10년은 소수의 학생을 가르쳤어.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고3 20명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이제 97년도에 98학번부터 소위 말하는 손사탐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2000년에 메가스터디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나도 내 인생 역사를 따지고 보면 한 33, 4년 정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초창기 10년은 걔들을 데리고 내가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면서 일주일 내내 학원을 와요. 고3 애들이 한 저녁 6시쯤 오면 새벽 2시 반까지, 그 당시에 정규 수업이, 물론 그 안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있는데, 근데 그날 어떤 만족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까지 했기 때문에 한 새벽 4시에 보통 많이 끝났어.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포기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집에 갈 때 내가 뭐라 했냐면, 학교 가서 잘 자고 와.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공부를 하면, 지금 기준으로 수능 4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면 1년 딱 공부하면 100점에서 150점 정도는 오르는 게 그 당시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결과예요. 근데 얘가 정말 좀 골 때리는 애였어. 다른 애들은 성적이 다 올라가는데 이때는 200점 만점 시절이거든. 보통 뭐 50점 이상 한 7, 80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2월 달부터 했는데 딱 5점 올라간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10점밖에 안 올라간 거야. 내가 여기 성적 올라간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100분위로 보니까
평균 성적 향상률이 한 45% 가까이 되던데 100분위 점수로 해가지고 비율로 따져보면, 근데 이놈은 5점 올랐으니까 내가 8월 9월쯤 될 때는 이제 그만두면 좋겠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 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사실 유전자야.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때쯤에는 뭘 했냐면 매주 2회에 걸쳐서 학부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했어, 낮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한 번에 4시간씩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돼. 그거를 8번 하는데 2번 이상 빠지면 그냥 다음 달에 재적시키고 했어. 그러니까 100% 어머니들 다 오고 간혹 한두 번씩 빠지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안 빠지고 제일 먼저 와서 이 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는 학부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종환 어머니야. 아, 이거 돌겠잖아. 애는 성적 안 오르지. 어머니는 제일 열심히 또 재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지. 모든 면에서 학원의 우호적이지. 8월 말쯤이었어. 4주차 수업이 이제 딱 끝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엄청난 클레임이. 다른 애들 성적이 다 올랐는데 우리 종환이는 왜 이렇게 됩니까? 근데 이 어머님이 그런 엄청난 항의를 할 줄 알았는데 딱 내하고 둘이 원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종환이 여태까지 잘 가르쳐 준 거 감사하고 종환이만 성적이 좀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자기가 더 미안하네요. 와 훌륭한 부모님이야. 오늘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내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종환이 꼭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절대로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 안 되면 초당 전문대 정도 가도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초당 전문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전남 영암이라고 목포 밑에 있는 시골에 있는 전문대학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거기는 원서만 내면 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대학이 우리 집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래. 알고 계시니까 엄청 검순제야. 요즘 애들은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 유부남이야 관심 갖지만 애 둘이나 낳았어 벌써.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보령제약이라고 우리나라 큰 제약회사 그 집안이야. 그리고 그러더만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대불공대는 되겠냐는 거예요. 대불대학이라고 목포에 있는 대학이 있거든. 그때 딱 들어갈 성적이야. 수준이. 지금 종환이가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이 목포 쪽이고 하니까 정 안 되면 거기 보내가지고 유학시키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어머니 걱정하시지 말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러고 요즘으로 말하면 9월 목표 똑같아. 와 10월 초가 딱 됐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성적 하나도 안 오르고. 근데 10월 초 아마 10월 3, 4일쯤 됐을 거예요. 딱 수능 한 달 남은 날인데 얘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딱 나타났어. 우선 학원에 들어오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들어왔어. 그리고 딱 들어오는 이 눈빛이 평소 눈빛하고 달라. 그 형형한 눈빛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놈이 한 번 또 전화 왔어. 한번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랬더만 그래 다음 주 화요일쯤 전화해라는데 이 새끼 아직 전화가 안 오는데 하여튼 종종 내하고 만나는데 딱 한 달 전에 딱 들어오는 눈빛이 전혀 다른 눈빛에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다른 말도 안 하고 지자리에 가서 딱 앉더라고. 난 놀래가 뒤로 물러났지.
눈빛이 강렬하면 그렇게 돼. 너희가 내가 오늘 여기 온 게 딱 지금부터 한 달간 우리 누나를 바꿔버리자. 새로운 눈빛으로 이 기적을 정말 완벽하게 한번 완성해 보자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책상에 딱 앉더만은 잠깐 묵상을 하더라. 그러더만 가방을 딱 꺼내는데 가방 안에 이런 흰 띠를 한 30개 정도 인쇄를 해온 거야. 그 띠가 이렇게 30장 딱 인쇄를 해와가지고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띠를 지자리에 딱 붙이더라. 그러더만은 교실이라고 해봤자 그때 학생 20명이니까 학원 전체 크기가 요거의 1.5배 정도인데 곳곳에 정성껏 쫙쫙 한 30분 정도 화장실까지 애가 다 붙이는 거야.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딱 와서 정말 그 눈빛 그 자세 그대로 한 달을 딱 보냈는데 기적같이 그 당시 자기 나오던 성적에서 딱 100점이 올라간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200점이 올라간 거야.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렸어. 그렇게 해서 얘가 단국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 단국대가 지금 축전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어. 인서울에 꽤 지금으로 하면 꽤 괜찮은 수준이야.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의 합격은 시작에 불과했어. 사람이 한번 제대로 성공을 하고 나면 인생 자체가 달라져. 나는 어쩌면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도 잘 생각을 해보면 축복이라고 말하면 참 어불성설이지만은 너희들한테는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해. 사실 올해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너희들만큼 완벽하게 공부한 놈들이 어디 있냐? 그렇지 않냐? 다들 우왕좌왕 학교를 가니 많이 뭐 온라인 수업이 버벅거리고 별 난리를 다 치고 또 다른 기숙학원들은 이게 정부가 강력하게 놓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비대면 수업을 했다가 어쨌다가 우리 심야학원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메가스터디는 나름대로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 결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가장 완벽하게 했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했다. 심야학원도 다른 학원들은 그냥 녹화된 수업 틀어줬지만은 우리 학원은 철저히 실시간 수업으로 끝까지 가져갔고 그래서 그 결과는 올해 입시가 끝나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1년의 이 엄청난 위기가 너희들한테는 큰 기회와 축복이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달 제대로 한번 보내면 올해 대학 잘 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인생을 바꿀 거다. 얘가 그렇게 해서 단국대 전자공학과 가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올 A 학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LG전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얘가 들어갔어. 근데 얘가 태생이 LG전자에 오래 있을 애는 아니잖아, 집안에. 그치? 그래서 대리쯤 하더만은 얘가 어느 날 아마 LG전자 들어가고 한 5, 6년 뒤였을 거야. 얘한테 한번 찾아왔어. 선생님, 왜 그래요? 저 회사 그만둡니다. 왜? 창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뭐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한 2, 3년인가 지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찾아왔어. 저 회사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왜 왔는데 하니까. 근데 뭐 또 제가 결혼을 해야 되고 해서 선생님이 주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례도 써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애도 2명 낳았어. 그리고 그 다음엔가 와서 얘가 또다시 창업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게임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한 1년 좀 더 지났나 찾아와 가지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저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너희 저게 뭐 있다고 투자를 하는데? 아이, 메가스터디 그룹 안에 투자 회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메가 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하고 비슷한 회사야. 그거보다 약간 격이 한 단계 높은 건데 신기술 금융사라는데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연결해 줬어.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하고 연결해 줬더만은 보고가 이 회사 가치가 현재 한 1,000억 원 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한 2,000억 가치로 투자를 해달라 한대. 그래서 이 회사 평가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입니다 하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회사가 더 커졌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런 고3 때의 그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꿔봤던 그 경험은 어쩌면 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1년간 고생했는데 마지막 활용점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바꿔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시간은 더 적게 드는 것 같아. 말을 길게는 못하겠어. 그래서 한 명 더 이야기하겠어. 내가 입학식 때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98이야 돼. 99다 99. 99년도 98년도 공부했습니다. 99학번에 이형철이라는 제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 뒤에서 이야기할까 하고도 연결돼 있어. 얘는 공부를 되게 못했던 애고 얘는 공부를 엄청 잘했던 애야. 한성과학고 학생이니까. 그래서 나무나라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얘가 만들어냈던 기적의 한 단면을 우리 오늘 같이 공유하자는 건데 이것도 그 당시 입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야 돼. 요즘은 그런 상황이 없는데 이 9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지금도 뭐 자사고 특목고 없앤다 이래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특목고가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엄청 몰려갔어. 그때 붐이 초창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수능과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는데 특목고 학생들에게 비교 내신이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특목고 애들은 동일 계열로 가면 수능 성적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산출해 줬어. 그럼 내신이 다 만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원예고나 이런 뭐 서울과학고 이런 데 한때 많이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들어갔고 서울과학고는 한 명 빼고인가 아니면 전원인가 졸업생이 서울대를 다 들어갈 때도 있었어. 그때 주역이 지금 우리 메가스터디 부사장으로 계시고 한때 우리나라 수학의 일타였던 너희들 아마 잘 모를 건데 박성동 수학 선생님이 있을 때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당시에 특목고의 비교 내신이라는 게 문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나 여러 군데 공격이 있어가지고 97년도인가부터 특목고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부터 특목고 비교 내신을 폐지해버렸어. 그러면 특목고 애들은 내신 성적이 너무 나쁜 거야. 그 당시에는 내신이 15등급제야. 지금은 그 9등급제지만은 역으로 그걸 폐지하는 순간 특목고를 다니면 서울대를 못 가게 돼 있어. 그래서 98년도 이때 내가 손사탐 시절인데 초창기인데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예고, 한영예고 이런 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딱 끝나면 배그 다 자퇴를 했어.
그리고 검정고시를 보고 또 검정고시는 비교 내신을 해줬거든. 그것 때문에 뜬 학원이 강남대성 학원이에요. 강남대성이 그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가르쳐서 강남대성이 뜬 게 아니야.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솜사탕 수업 들어온 애들의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듣는 애들의 거의 7, 80%는 강남대성 학원생들이야. 근데 이영철이라는 애는 당연히 자퇴를 해야 될 놈인데 자퇴를 안 하고 한성과학고를 끝까지 졸업한 놈이야. 그러니까 한 200명 들어왔는데 100명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자퇴를 했는데 얘는 중간밖에 안 되는 애야. 그러면 비교 내신으로 서울대 근처도 갈 수 없는 애인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물어봤어. 야 형철아, 니는 뭐 왜 자퇴를 안 했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선생님 저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생들은 상당한 부분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지가 굳어내요. 그럼 니 어쩔 건데 하니까. 그래도 저는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갈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특차라는 제도가 있었어. 정원의 5%는 수능만 가지고 뽑았어. 그러면 400점 만점,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점수 이런 시절이 아닌데 395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그 당시에 한 문제 1.5점 이렇게 했거든. 한 3개 정도, 4개 정도 틀려야 돼.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야. 지금은 너무 쉬운 시험이고. 그래서 아니 수능 시험이 그 당시에 훨씬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얘가 모의고사 치면 항상 38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이 2학년 말에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심화반도 내가 오지 마라 했는데 얘가 왔더라고. 끝나고 여름방학 되기 직전이야. 심화반 마지막 수업할 때인데 그날도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밤 9시에 시작하는 반인데 그래서 새벽 1시에 끝나는데 새벽 1시에 딱 수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새벽 1시가 된 거지. 끝나고 내한테 찾아왔어. 선생님 30분만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 30분이면 괜찮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수업을 살인적으로 하던 시절이야. 일주일에 60시간, 여름방학 때는 70시간 이렇게 했어. 거기에 산정이 저 뒤에 계시는 조윤성 선생님이야. 왜냐면 조윤성 선생님이 그 당시에 솜사탕 연구실장이었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강의에 또 서브 강의도 그 당시부터 했고 그래서 저기도 메가스터디 산 정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6시부터 수업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일요일날 새벽 1시까지 수업이 15시간 이상 잡혀 있는데 토요일날 하루 종일 했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 15시간 수업해야지. 그러면 1시에 끝나고 6시면 5시간이면 집에 오고 가고 잠깐 쉬고 하면 한 3시간 반 자고 내가 나오면 딱 되는데 이거 면담을 하자는 거 아니야. 이제 1시간쯤 해버리면 나는 큰일 나거든. 그래서 면담을 딱 시작했는데 자기 이야기를 쫙 하더라고. 이게 진짜 면담이야.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 자기가 다 이야기해. 그리고 정말 자기는 395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서 응? 이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자기는 자기 꿈을 이루겠다.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국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언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수능이 94학번부터 수능인데 94학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능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수능을 좌우하는 과목이 국어야. 그래서 내가 매번 이 마지막 강의에서는 정말 마지막 한 달 동안 국어의 정확한 자기의 감과 리듬과
수험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메가스터디가 망할 수가 없어. 말을 잘 들으면 망하지. 그런데 이 99학번 98년 이때도 얘가 380점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는 데서 거의 10점에서 많게는 한 18점까지가 국어에서 맨날 틀려요. 언어에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수학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너 공부를 퍼펙트하게 하는 애들은 수학은 절대로 안 틀려. 물론 요즘은 맨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지만 좀 최근에 좀 쉬워졌잖아. 이 당시에는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하여튼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야. 그리고 영어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문이과 다 사탐 가탐 다 봤어. 사탐 약간 문제가 돼. 과학고인가 가탐 안 틀려. 국어가 문제야. 사실 내 수업 들어올 필요 없고 국어를 해결해야 될 애야. 그러면서 이 국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겠고 이야기를 쫙 하면서 결국은 국어는 해도 안 오르고 안 해도 안 오르고 온갖 소리를 다 하면서 면담이 1시간, 2시간 가는 거야. 나 완전 조졌지. 새벽 3시간. 내가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끝나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3시 반 빨리 가서 바로 자더라도 2시간도 못 자는데 이거 내일 15시간 수업 어떻게 하지? 근데 결국은 얘가 새벽 4시 딱 돼가지고 자기 이야기 쫙 정리 3시간 하고 나서 선생님 드디어 감이 옵니다. 딱 감이 온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네가 됐다니까 참 다행인데 그래 나도 아직 젊으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38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60이야.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한 3, 40분 딱 눈 붙이고 나와서 15시간 최선을 한번 내일 다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딱 악수를 했는데 한다는 말이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내일 정말 수업 잘 하시고 저는 지금 집에 가서 이 느낌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계획표를 가지고 송파에서 수업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벽 1시에 보고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와 돌아버리겠어요 저게. 그런데 그날 나도 기적적으로 하여튼 15시간 수업을 했어. 그리고 송파에서 새벽 1시에 딱 끝났는데 딱 문 앞에 와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진짜 이놈은 한숨도 안 잤어. 얼굴이 붉었고만 눈알이 충혈돼가지고 딱 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딱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 생각을 집에 가서 한 30페이지 정리해 왔는데 그 보고서가 내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보고서 제목은 지금도 생각이 나. 보고서 딱 앞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형철 398.5 이게 보고서 제목이야. 이형철 398.5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자기는 한 100일 조금 더 남은 시간에서 398.5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형철아 400점이라고 하지 왜 나 398.5냐. 그 전까지 한 번도 수능에 400점이 안 나왔거든. 네가 최초의 만점을 한번 찍지. 그러니까 선생님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여태까지 노력해온 거나 내가 타고난 능력이나 모든 걸 고려해볼 때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400은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5성어는 가능할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제자 중에 최초의 수능 만점자가 5성어이거든. 걔가 400점 받았다. 걔하고 한성가하고 동기야. 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1호로 받으면 불행한 일이고 그 전에 아마 나올 건데 언젠가 노벨상 받을 만한 인물이야. 오성은은 그렇게 해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3년 만에 졸업하고 MIT에서 석사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해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야. 얘 친구야. 네. 그래서 신의 영역의 국어는 오성은이나 가능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400은 좀 뭔가 구체성이 떨어지고 비약적인 것 같습니다. 비약된 것 같고 398.5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저한테 주고 왔어요. 그리고 파이널 수업 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로 다. 근데 진짜 파이널 때 딱 나타났어. 파이널 수업이 4주간 하거든. 한 달 남기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밤 9시쯤에 했을게요. 토요일. 왜냐면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수업 딱 끝나고 딱 내한테 나타났어. 선생님 진짜 오늘 5분만 면담해 주시면 이거 또 조졌다 이거. 근데 그날은 진짜 딱 5분 이야기하고 갔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딱 수능 한 달 전에 그 다음 그 전주가 모르겠다. 하여튼 딱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학교를 나오려고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이 목표가 너무나 강렬해서 곳곳에 이영철 398.5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눈 뜨면 침대에서 딱 눈 뜨면 제일 앞에 보이는데 새겨놨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기적같이 이형철 398.5라는 이 글자가 한자씩 한자씩 살아서 자기 손에 와서 잡히더래. 살짝 돌아온 거잖아.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 와, 좀 무섭더라 사실. 안 그렇겠어? 얼마나 목표가 강렬했으면 수능 한 달 전에 그게 살아서 자기한테 와서 손에 딱 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이건 틀림없이 올해 수능에서는 398.5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파이널 수업에 얘하고 눈을 못 맞추겠는 거야. 왜? 나는 믿음이 안 가잖아. 모의고사는 계속 380이니까. 그러나 눈이 마주치면 나도 너를 믿어 이런 눈빛으로 수업을 마지막 파이널까지 끝나고 이제 수능 전날 내가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한 학생 100명 정도한테 응원 뭐 요즘 카톡 같은 게 이런 게 없던 그 시절이니까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때 오성은한테도 내가 전화해가지고 너가 내일 우리나라 최초의 수능 만점자다. 올해 하면 그런 게 감이 와. 그리고 형철이한테도 전화해가지고 하니까 전화 받자마자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믿는다. 내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수능 당일날 하루가 난 너무너무 초조했어 사실은. 그리고 수능이 딱 끝나고 저녁 7시에 연구실에서 그때는 아직 조 선생님 내한테 오기 전인가?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야? 95년도 왔구나. 연구실에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어. 그 전에는 오성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지만은 전날은 그날은 1번 전화를 이영철한테 했어. 오성은 만점 여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오성은은 두 번째 전화해서 내가 알았고 첫 번째 이영철한테 딱 전화하니까 그 당시에는 집으로 전화를 한 시절이지. 학생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벨이 두세 번 딱 울리더만 딱 갔더라고. 여보세요? 하니까 형철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어떻게 된대? 하니까 그대로입니다. 398.5를 받은 이런 기적의 경험도 내가 해봤어. 지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각오로 어떤 정신력으로 가냐에 따라서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느냐. 작년 5월인가 내한테 찾아왔더라고. 자주 만나.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모들하고도 되게 친하고 해가지고 이영철이 아버지는 메가스타디 감사이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모셔 하여튼. 근데 작년 5월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밥을 한번 꼭 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런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대 교수야. 그러면서 그날도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단순히 뭐 의사로 편하게 살겠다 이런 게 아니야. 의사인데 연구 쪽 일을 해. 그렇게 하면서 AI 기술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서 아마 조만간 얘도 의료 관련해서 창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나는 미래가 충분히 밝다고 생각해요. 치열한 입시를 경험하는 거. 어쩌면 세계 어떤 나라 젊은이도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각자가 만들어봤던 기적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수한 젊은이들이 엄청 많잖아. 나는 우리 양지 메가스타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메가스타디 직영학원 모두 속에 있는 학생들 여러분 속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어쩌면 코비드19로 가장 어려운 이 상황을 경험했던 2021 학번생들 중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역설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달 최선을 다해서 한 달이면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눈빛만 가지고 이런 태도만 가지고 정신력만 올리면 한 달 만에 세상 바꿀 수 있나? 아니지. 한 달 동안 이런 눈빛을 유지하고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려고 하면 정말 그 한 달을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올해 1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황홀한 경험을 꼭 가져가야 돼. 이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정말 이제 코도 막히고 마스크 이렇게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이거 1시간 정도 하고 나니까 숨이 막히는데. 좋아,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자. 마지막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이 한 달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계획을 잘 세워야 돼. 이거 꼭 마음에 새겨. 무슨 주는 소리가 갑자기 나오냐. 뭐 국어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완벽한 복습을 해야 된다. 아니면 모의고사 연습을 아주 잘해야 된다. 아니면 치약 단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세워. 계획을 잘 세워. 근데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너희가 여기 입학할 때 가졌던 각오, 그건 유지되고 있었는지 몰라. 근데 제일 무너진 게 계획적인 생활 제일 무너진 거 아니야? 처음 들어왔을 때 가졌던 계획이 이제는 계획도 좀 잘 안 세우자. 그제? 왜? 세우면 맨날 번번이 깨지니까 실패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니? 덜 실패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사실은. 계획을 안 세운다는 것은 이미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인지도 몰라. 남은 한 달 조금 더 남짓한 시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한 달을 보내보자.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돼. 너희가 여기에서 어쩌면 문제가 생겼을지도 몰라. 계획은 절대로 의욕적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인간은 의욕이 조금만 과잉되면 어떻게 되니? 욕심이 돼요. 인간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독성 중에 하나가 욕심이야. 불교에서 삼도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욕심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1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어쩌면 모든 종교나 성현들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다니까.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게 이게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죄를 낳아. 그러면 이 죄가 더 크면 죄라는 자식이 더 크면 이거 다 죽음이야. 사망이야. 물론 너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인생에 경험을 할 나이는 아니지만은 결국 가욕 때문에 어쩌면 너희들이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세웠던 이런 계획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 딱 한 달 동안 절대로 의욕적으로 세우지 말고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봐야 돼. 그건 학생에 따라 다를 거야. 그치? 지금 수업도 약간 탄력적으로 다들 운영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수업을 듣는 시간하고 실제로 내 공부할 수 있는 시간하고 이걸 정확하게 다 계산을 학생마다 다를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학생이 기숙학원에서 공부하든 심야학원에서 공부하든 내가 하루에 마무리 내 공부를 순수하게 할 수 있는 날이 6시간이다 하면 주중에 그럼 곱하기 5. 그렇지? 그 다음에 주말은 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15시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현실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12시간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많기는 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12시간 곱하기 2. 그럼 이거 몇 시간이야? 54시간이지? 그럼 내가 일주일에 54시간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자기 현실에 맞춰서 계산해 봐야 돼. 54시간이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54시간을 다 계획을 짜면 이거 미친놈이야.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너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작년을 한번 생각을 해봐. 54시간이 주어졌다면 아마 한 10% 내지 20%밖에 공부 안 했을 거야. 진짜야. 그리고 불안하기는 하고 공부는 해야 되긴 하고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급해가지고 뭐하니? 늦게 나와 메가스타디 패스 마지막 할인 상품 사가지고 요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또 할인해서 잘 팔아요. 미안하다. 그거 그냥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있으면서 또 스타 강사들의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니? 귀에 쏙쏙 들어오지. 중간중간에 아주 너가 듣기 좋은 멘트로 너희들을 유혹한단 말이야. 내 강의 끝까지 다 들으면 틀림없이 누구나 다 1등급 받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세상에 사기가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1등급은 4%밖에 안 오는데 메가사의 패스 상품 듣는 놈이 몇 프로나 내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 선생님은 모르겠지. 내 강의를 끝까지 열심히 안 들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업돼가지고 야 지금 내가 한국 지리가 4, 5등급 나오는데 끝까지 매기 선생님과 함께 하면 1, 2등급 확실히 나올 거야. 이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 꽤 있어. 작년에도 있었어. 옛날 초창기 내 제자의 아들이 여기 있었다니까. 그 자식이 고3 때 4, 5등급 나오던 놈이
파이널 열심히 듣고 해서 틀림없이 2등급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수능에서 5등급 딱 받아. 강의를 통해서 성적이 절대로 안 올라가. 기본 개념이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성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건 내가 철저히 만드는 거야. 어떤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떤 강의도 내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초창기 강의 엄청 많이 할 때 손사탕 치질에 첫 시간에 한 이야기가 뭔지 아냐? 내 강의를 듣고 성적 올라가기를 바라는 놈은 미친놈이다. 첫 시간 수업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나가서 환불해서 가라. 너희들은 알지? 우리 메가사의 재수생들은 알지? 그래서 그런 헛지랄 하면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10%도 공부 안 했단 말이야. 너희들이 많이 해봤자 20% 했어. 그런데 너희는 1년간 훈련이 됐으니까 0.8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야. 그지? 물론 학생에 따라서 0.7도 있고 0.5도 있고 1.0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 0.8이라고 평균 말하면 이게 43.2야. 내가 오면서 차 안에서 계산하면서 왔어. 44시간이 실제로 가용자문이야. 그치? 그러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리듬으로 딱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오늘 이 강연을 하는 거야. 너는 조금 더 되지만은 그럼 4주 딱 가능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4, 5일, 3, 4일은 수능 당일과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 그때는 공부라기보다는 완벽을 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빼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43 곱하기 4 하는 것 같으면 한 172시간 정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이제 아찔하지? 물론 이게 한 250시간까지 가능한 학생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 현실에 맞게끔 어떤 학생은 100시간밖에 안 될 수도 있어. 요걸 우선 확정하라.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간 수능 3, 4일 전까지 딱 끝내야 돼. 반드시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막 책 들고 뛰어다니지 말고 수능 3, 4일 전까지를 가지고 내가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을 해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72시간을 잘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 현실에 따라서 과목에 따른 시간 배당을 미리 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뭐 요즘 또 모의고사는 워낙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 애들이. 그럼 이것까지 해서 5개 딱 해서 확정해. 그럼 확정을 할 때도 앞에 무슨 무조건 순서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제일 급하고 지금 시점에서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 어떤 학생은 수학이 여전히 제일 중요하다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문과 같은 경우는 이 탐구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점수가 올라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문과에 한 중간쯤 되는 애다. 그래서 이거 내가 50시간 일단 먼저 배정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에 그리고 수학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한 40시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영어는 등급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등급에서 이것도 학생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80점 초반대다 이러면 1등급 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3등급으로 안 떨어지는 정도의 전략적인 걸 해야 되겠지.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시간을 짜면 안 된단 말이야. 내 현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82, 3점에서 늘 왔다 갔다 한다. 그럼 1등급 현실적으로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는 한 20시간 정도의 시간 배당하면 될 것 같다. 근데 이 국어는 늘 왔다리 갔다리야. 잘 나오면 1, 2등급도 찍었다가 못 나오면 4, 5등급도 찍었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애들이 꽤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가서는 어쩌면 국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 40시간 배당했다. 그럼 이건 얼마야? 150시간 정도야? 그러면
모의고사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한 22시간 합니다. 이런 식의 이거는 예시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너희들은 확실히 성공할 수 있어. 이번에 이게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엄청 어려워. 그런데 4주 계획은 성공해야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알겠어?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시간, 그 양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자기의 공부의 어떤 여러 가지 내공 이런 걸 계산해서 가중치가 0.8이면 0.8. 솔직히 나는 0.6밖에 안 되면 0.6을 해. 알겠어? 절대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계획을 잘 짜는 게 어쩌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요. 이 시점에 다른 애들이 뭐 이상한 모의고사 하나 봉투 구해가지고 막 푸니까 와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어떤 애는 또 나름대로 쫙 이쁘게 노트 정리를 다시 쫙 잘하고 나도 저거 따라해야지. 미친 짓 하지 마. 또 누구는 보니까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와 나도 저거 따라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치? 내가 이 시점에서 진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뭔지 안다 말이야. 그것도 모르면 답이 없는 거야. 물론 작년에는 없었어.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따라다니는 거지. 지금쯤이면 그 정도는 되는 게 우리 메가스탑이 재생 여러분이라고 난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과학적인 계획만 세워도 이거 10점 올릴 수 있어. 계획만 제대로 세워. 기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간 배당을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이게 내가 정말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 계획에 관해서 내가 예전에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는데 그 놈이 나타나지를 않아. 옛날 제자 중에 꼭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내가 이 일을 33년 동안 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내가 87년에 우연히 과외했고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거든. 그게 88년 하여튼 9월 좀 넘었어요. 첫 해야. 내가 그렇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학부모 한 분이 아주 점잖고 매력적으로 생긴 어머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이제 신림동 살다가 내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결혼했거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허름한 12평짜리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개포동까지 진출했다가 이제 반포 미도 아파트에 처음으로 전세를 살았어. 그게 내가 강남에 처음 입성한 건데 그 집을 찾아온 거야. 어떤 학부형이.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휴대폰 이런 것도 없고 전화도 안 하고 무작정 우리 집 아파트 배를 딱 놓는 거야. 나가니까 이 학부형이 선생님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지금 이 마지막 시점에 가장 필요한 선생님인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야. 어떻게 되시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과외가 불법이었거든. 그보다 한참 뒤에 이제 위원 소송회가 과외가 합법화됐는데 내가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지 처음에. 과외가 잡혀가는 거 싶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숙문고등학교 다니는데 하여튼 그 이름이 박모였는데 박영수인가 하여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얘 형은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서울대 하학과를 들어갔고 얘 아들 하나만 서울대를 꼭 보내고 싶은데 참 지금 애매하다고. 과외는 뭐 서한샘 선생님한테도 배웠고 그 당시에 박철우가 이고 박철우 누구더라. 하여튼 종로학원의 유명한 선생님들하고 다 해서 공부할 건 다 했는데 마지막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제가 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그때 나이가 28살이잖아. 완전히 저는 초짜인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집을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걔하고 만났어.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뭐 선생님들은 워낙 유명한 선생님들이고 얘가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인데 서울대를 들어가기는 애매한 딱 성적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딱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지 않아. 그런 눈빛 가지고 못 가.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내가 뭘 딱 해주냐면, 자, 지금 니한테 필요한 거는 네 성적을 네가 만드는 거야. 너희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끌려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한 4-5시간 동안 뭐 했냐면,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때가 한 50일 남았는지 모르겠어. 4-5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네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뭐가 약한지. 그럼 약하면 이 과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리가 약하다. 그럼 30분 딱 주고 30분 동안 네 진도 나가는 거 해봐라. 그럼 내 옆에서 체크해보는 거야. 30분 동안 한 5페이지밖에 진도 못 나갔어.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못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한 5시간 동안 마지막 40일 정도의 공부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책 다 버려. 이건 니 다 못해 절대로. 그리고 니한테 가용한 자원이 얼마인지 그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날 기본 틀을 잡고 이틀 뒤인가 와서 자기가 딱 40일 동안 할 계획을 정확하게 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 그것만 체크하고. 얘는 내보다 더 공부 잘하는데 그거 안 되면 또 펑크나잖아. 그러면 야, 남은 계획에서 이거 버려. 이거 해. 이렇게 해서 결국 걔가 서울대 사회학과를 갔는데 그 뒤에 이 새끼가 내한테 연락이 없어. 하여튼 근데 그때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공부는 자기가 특히 마지막 시점에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들고 완성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 알겠어? 어쩌면 계획이 가장 중요한 시점.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계획을 100% 반드시 성공해. 이거 성공 못하면 끝이야. 이거 성공 못하면 양지에 다 묻혀버려. 스스로 묻어버려. 알겠어? 네. 자, 그런 각오로 마지막 이 한 달 동안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웠어. 100%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이 곧 기적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한 달 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이 계획에 따라서 가장 현실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고를 또 하나 바꿔야 돼. 이제는 과목 개념을 좀 바꿔. 내가 어느 과목이 약하다 이런 생각 자꾸 하지 마. 대부분의 과목에서 너희들은 다 강해. 그 과목 안에서 어떤 특정 단원들이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이 지금 다 약하냐고. 아니잖아. 어떤 특정 단원 몇 가지가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취약 단원이다. 취약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약 단원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 이제는 취약 단원입니다. 이 취약 단원을,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해결을 하면 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확률이 약한데, 나는 확률이 약할 때 항상 조건부 확률이 항상 헷갈리더라. 아니면 독립시행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항상 꼬이더라. 뭐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예전에 내가 백주함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1기생이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이 여기 말고 옛날에 어디 있었냐면 저 남양주에 있었어. 진명학원이라는 거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그게 첫 번째 학원이야. 그게 한 15년 됐죠? 15년 더 됐나? 한 15년 됐을 거야. 예. 아니, 그때부터 조윤성이 수업했어. 거기 수업했죠? 예. 나도 나이가 드니까 좀 헷갈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어 그랬어. 자, 근데
자, 메가스터디가 온라인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2003년에 재수정규관 만들었고 기숙학원은 그 당시에 등용문이 1위 학원이야. 너 못 들어봤지? 그 당시에는 절대 강자야. 강남대 성경은 다 늦게 시작한 거야. 근데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딱 입성을 하려니까 온 데서 방해할 거 아니야. 무슨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택도 없다 경험도 없는 것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은 300명인데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썼냐면 손정 메가스터디 대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광고 멘트였어. 신문 광고에 그렇게 냈어. 냈으니까 어떻게 해? 내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해야지. 그래서 초창기에 내가 남양주 메가스터디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6시 가가지고 같이 식사부터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내가 가서 할 게 없잖아. 모든 학생을 계속 돌아가면서 1대1 상담을 했어. 그리고 새벽 1시 되면 숙소에 들어가서 저거 자는 데하고 또 직원 숙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같이 먹고 난 집으로 오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딱 입학식하고 상담을 하는데 첫 번째 찾아온 새끼가 누구냐면 백조함이라는 놈인데 이놈이 너가 지금 1일 30제 수학 노트 있지? 그런 거 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예전에 이야기했잖아. 하루에 30문제 안 풀면 나가라 뭐 이랬을 시절인데 그 당시엔 아마 하루에 50문제 풀렸을 거야. 그죠? 근데 얘가 딱 와가지고 대표님 저는 수학 공부하라면 바로 이 시간으로 학원 나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전 수학 안 되고요. 전 수학 안 보는 대학 가고 그 당시에 수학 안 보는 문과가 많았어. 입시가 여러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고요. 작년에 제가 수학을 몇 등급 받은 줄 압니까? 몇 등급이냐? 9등급 받았어. 야, 9등급은 1등급보다 받기 훨씬 어렵다. 1등급이 되려면 4% 안에 들어야 되지만 9등급이 되려면 2% 안에 들어야 돼. 뒤에서. 아무거나 찍어도 2등급이 안 나와. 1등 9등급이 잘 안 나와. 왜? 운동선수들은 들어가서 한 번은 딱 찍고 나오기 때문에 걔들이 9등급을 한 2% 차지해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서 9등급 받는다는 건 이건 기적이야. 그래서 넌 놀랍다고 했지. 그런데 저보고 수학을 하라고요. 그리고 수학을 해서 수학 안 보는 대학 갈 건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걔하고 상담을 했어. 어릴 때부터 걔가 상처가 좀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 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도박을 했어. 자, 3,000문제가 풀릴 때까지, 너 1년 번호 적잖아. 3,000문제가 풀릴 때까지 네가 그 당시 몇 등급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4, 5등급을 했어.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내가 그때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해 줄게. 그때까지 안 들어가라. 근데 얘가 한 5월달에 언젠가 3등급인가 4등급을 딱 받았어. 매일 50문제씩 푸니까. 그리고 9월 모평에서 2등급인가 1등급 왔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딱 받고 10월달에 갔을 때 나를 붙잡고 뭐라 하냐면 1등급 꼭 받고 싶습니다. 왜? 선생님 왕년에 수학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나머지 한 달간 제 질문도 받아주시고 수학 과외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해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얘한테 수학 과외를 해준다니까. 너는 돈은 안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끼가 뭘 잘못하냐면 무한등비급수를 잘 못하는 거야. 무한등비급수 되게 쉽잖아. 1 마이너스 R분의 A. 그걸 얘가 뭘 못 찾느냐. 맨날 공비를 못 찾아. 무장 공비를 왜 쉽게 못 찾아. 그런데 얘가 중학교 수학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약해가지고 특히 도형의 형태로 놓으면 심지어 내가 내 기억에 이놈이 뭘 모르냐면 와, 이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이 원주각이 90도라는 걸 모르는 새끼야. 그런 놈들 있어.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그 부분만 특별히 내가 또 강의를 해준 적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1등급 받았다. 메가스타디 역사의 앞으로 내가 메가스타디 역사에 관한 책을 쓰면 백주아미가 나와야 돼. 9등급에서 제일 밑에 뒤에서 2%에서 앞에 4% 안에 들었던 놈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놈이 마지막에 잘했던 거지, 지가 현실적으로 못하는 딱 부분만 딱딱 집어가지고 취약한 부분만 가지고 해결을 하고 들어간 거지. 급하니까 너희 밤에 맨날 오니까 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내한테 시간 좀 내줘.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해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무슨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돼. 이제는 돼 있는 거는 생각 바꿔. 거의 모든 과목이 지금 다 완성돼 있어. 그치? 네. 한 2, 3등급 안에만 들면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야. 2, 3등급 받는 놈이나 만점 받는 놈이나 실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이야. 너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한번 골 넣는 놈이 맨날 주로 넣지. 네. 어? 네. 그러면 골 넣는 놈 말고 다른 공격수는 실력이 떨어지나? 아니지. 큰 차이 안 나지. 오히려 그런 놈이 있어야 팀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근데 왜 골 넣는 놈이 주로 항상 골 넣니? 골 넣을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자리에 주로 가 있어, 그 새끼는. 안 그래? 맞아요. 왜 야구 선수들 중에 항상 잘하는 놈은 잘하니? 내가 지금 컨디션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내가 뒤에서 빌빌거리는 롯데 자이언트 팬이야. 내 고향이 어릴 때부터 거기가 돼가지고 축구도. 사실 내 고향은 NC인데 창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정을 주니까 못 바꾸겠더라고. 그냥 부산하고 관계없는데 하여튼 그래도 근데 그 중에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있어. 신체 조건이 탁월한 애가 아니야. 그런데도 항상 잘해. 항상 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신력이 강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 한 달 동안에 정신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걔는 컨디션이 좀 떨어지고 뭔가 체력이 떨어지면 지 나름대로 모자 이런 데 온갖 거 써놔. 내가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다. 그러면 백스피드를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앞에다 놓고 친다. 뭐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적어놔. 그리고 그러려면 방망이를 조금 더 짧게 잡아야 돼. 그러면 그놈의 방망이는 뭐 때리 감아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짧게 만들어. 그리고 좀 괜찮으면 다시 내려. 이런 조절을 적절히 하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애들은 몇몇 있단 말이야. 결국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지금 현재 가능한 걸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알겠어? 조금만 더 생각하라고. 하나만 더 생각하라고. 하나만 나를 들여다봐라 말이야. 이게 마지막에 5점 10점을 만든다고. 알겠어? 네. 작년에는 어쩌니? 근자감 미치. 어쩐지 난 잘 될 거야. 아무 노력을 안 할 때, 이미 포기하고 답이 없을 때 주로 가지는 게 근자감이야. 수시를 6개나 쓰는데 하나가 안 될 리가 있어. 이 입시 제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새끼들이 주로 하는 거야. 그치? 이제는 알잖아. 또 써볼래? 내년에 다시 여기 올래? 아니지?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해결해라. 그게 각 과목의 단원이야,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해결하는데 20시간이면 충분히 해결해. 알겠어? 빈칸 채우기에 어떤 유형이 약한지. 이런 거잖아.
구문과 문법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거잖아.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없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의고사 쳐봤고 내가 오답 비율도 다 알고 있고 그걸 딱 해요. 이제는 취약단을 아시겠습니까? 네. 계획 잘 세우고 취약한 부분만 완벽하게 해결하면 한 달 만에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돼요. 이미 이뤘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마 너가 입학식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복의 미학 이야기했지? 안 했나? 근데 오래돼서 한 것 같은데 반복의 미학 공부는 지금 와서 새로운 공부하면 안 돼. 너희들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성공하려고 할 때 제일 반추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고3처럼 하지 말자. 고3 때 어땠니? 마지막 한 달 남기고 새로운 거 얼마나 많이 했어. 온갖 패스 상품 사모하고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될 건데 작년에는 그랬을 거야. 동네 학원들에서 파이널 대특강 막 강사들 붙여놓고 뭐 강남에서 오신 유명 선생님들 그리고 이 마지막 딱 한 달 40일 동안이면 여러분의 대학을 바꾸어 드립니다. 막 광고시 날로 엄마들 보고 와 해가지고 등록했잖아. 그 순간 망하기 시작해. 왜? 그러면 한 달이든 두 달 코스건 파이널 코스에 들어가는 순간 왜 망하느냐? 그 선생은 책을 팔아먹어요. 그럼 기존 책 가지고 강의하면 또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파이널 강의를 위해서 허접하게 만든 정규책도 아니야. 그런 책을 다 새로 사가지고 거기에 흠이 보이는 문제 넣어놓으면 애들이 식상해 하니까 뭔가 얄팍하면서 쏠깃하고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풀 만한 그런 문제들을 꼭 넣어놔. 그러면서 또 그런 강사들은 첫 시간 강의를 졸라게 잘해.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애들 혹하게 만들어. 그러는 순간 너희는 이미 사교에 넘어간 거야. 사이비 종교에. 이 파이널반만 믿으면, 이 선생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으리.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 새끼들아. 안 그래? 그래서 새로운 책까지 새로 공부하니까 그동안 공부해서 쌓아놓은 누적된 것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너희들 대부분은 9월 모평보다 성적이 나쁘게 나왔잖아. 마지막 수능 한 달 남기고 사실 열나게 공부했잖아. 나름 왜 성적이 더 떨어져? 알겠어? 공부는 반복이야. 왜 반복이 중요하냐?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알아. 첫째, 반복을 하면 개념의 명확화가 이루어져. 똑같은 교재, 너희가 공부했던 걸 계속 해봐. 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잘하는 줄 알아? 물론 타고난 강사로서의 능력, 그게 1차적이야. 근데 2차적으로는 대학 교수들하고는 달라. 대학 교수들은 학문의 변화를 계속 감아서 그때그때 늘 강의해야 되니까 맨날 보볼 거야. 대학 교수들 강의 못해. 새로운 학문의 조류를 늘 담아내야 되고. 그런데 학원 강사들이 잘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번 똑같은 강의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우선 개념이 명확해져 있어. 이 딱 교육과정이 거의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해봐. 그러면 50번, 100번을 강의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개념이 명확 안 해지면 그건 멍청한 거지. 잘할 수밖에 없어. 너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삼수사 선생님들 잘하잖아. 그치? 뭐 물어보면 잘 알지? 근데 성적이 안 나오지. 왜? 그놈이 이런 게 약해. 자기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착하게 해결하지 않고 두루두루 잘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오랜 기간 메가스터디에 공헌하고 있어. 제발 이제 그런 학생 좀 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대치되기를 바란다. 알았어? 네. 그런데
계획 잘 세우고 취약한 단어는 해결하고 그동안 자기 공부했던 걸 가지고 개념이 완벽하게 같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지금도 내가 약한 부분을 한 번 더, 두 번 더 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출제자가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개념의 명확화가 아직도 이루어져야 돼. 알겠어? 이 명확화가 더 반복을 하면 시각화까지 돼. 사실은 공부는 2단계에 가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면 이거 내가 옛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을 딱 떠올리면 윤리교과서 153페이지 오른쪽에 데카르트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 써져 있었어. 그 그림은 지금도 보여. 왜? 윤리교과서를 수십 번 읽었기 때문에. 나이 60이 돼서도 고등학교 교과서가 그림으로 잡힌단 말이야. 너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각 과목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화를 넘어서서 시각화되어 있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내가 늘 보던 교재에 어디에 있던 그 식과 바로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알겠어?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이 가속도의 미학을 느낄 수 있어. 가속도의 미학. 반복을 언제 합니까 하는데 그건 안 해본 놈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하기에는 글쎄 내가 너 입학식 때 한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영어가 약해가지고 김기훈의 천일문을 본다. 처음 다 보려고 하면 100시간 걸려. 차분하게 마스터하려고. 그런데 그 100시간 걸렸던 책이 두 번째 보면 50시간 이내에 맞아. 세 번째 보면 한 15시간이면 다 맞아. 진짜. 근데 이 단계까지 공부를 해보는 학생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돼. 대부분 이것도 안 해. 그 책 사놓고. 한 요 정도 가면 상위 2% 안에 들어가. 두 번 봤다면. 안 그래? 그런데 김기훈의 천일문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김기훈은 몇 번 받겠어? 쥐한테 물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김기훈하고 되게 친해. 이거 한 10번째 보면 2시간이면 다 안 그래? 너 각 과목에 생각을 해봐. 여러 번 반복했던 거 수능 마지막 주 정도 갔을 때는 한 30분이면 완성. 그치? 책을 한번 넘기고 쓰다듬어 줘도 내 속에 다 들어와. 똑같은 걸 반복했을 때는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는다고. 이거는 사법고시 학교 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정말로 그게 공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 너희들이 그동안 손때 묻은 책들 반복했어. 그 많은 양이 1시간, 2시간 안에 싹 정리가 될 수 있어. 되지? 그거 꼭 해라. 알겠어? 네. 그래서 마지막 이 파이널 기간 동안에 반복의 미학을 강렬하게 한번 느끼고 가보면 좋겠다. 진짜 할 이야기 거의 다 했어. 한 달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영철 398.5도 나는 경험해봤어. 너희도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보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어. 수능은 몇 교시로 돼 있지? 4교시? 5교시? 수능은 1, 2교시밖에 없다. 생각을 바꿔라. 3, 4교시는 없다. 여기 사탐 선생님, 과탐 선생님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시험은 없다. 수능은 오로지 1교시와 2교시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2교시에서 승부가 나눠야 돼. 1, 2교시 망가지면 도시락 먹지 말고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라. 그럴 각오로 하라 이 말이야 임마. 그럴 용기도 없잖아. 그럴 용기가 있는 놈이면 여기 안 왔어. 수능은 1, 2교시밖에 없어. 1, 2교시의 승부가 다 끝나.
1, 2교시를 망치고 답을 찾을 길이 없어. 그 이야기는 남은 기간에 정말로 철저하게 승부를 봐야 되는 게 1교시와 2교시입니다. 지금 문과생이라고 탐구 4교시 과목 열심히 하고 앉아있으면 불행해질 거예요. 아니 1교시에서 한 대여섯 개 틀리면 끝난 게임이잖아. 2교시에서 4, 5등급 받고 무슨 답을 찾을 거야? 1, 2교시에서 승부를 끝내야 된다고. 1, 2교시에서 1, 2교시를 잘 치고 나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 내가 예전에 재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와 그 다음에 본고사를 보는데 내가 좀 게을러가 본고사 준비를 제대로 늘 못해가지고 서울대를 2번이나 떨어졌어. 그런데 예비고사는 좀 잘 봤는데 특히 재수할 때 내가 재수할 때 되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거 오늘 이야기하는 넘기니까 그때 경험만 하나 이야기해. 예비고사를 본 성적은 그 당시에 문과에서 한 250등 정도 했으니까 엄청 잘 본 거야. 그럼 웬만하면 다 붙어야 돼. 근데 내가 서울대 경영대를 쳐서 떨어졌거든. 그 뒷이야기는 생각하겠고. 그런데 그때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1교시를 딱 봤는데 거의 다 맞은 것 같아. 느낌 되게 중요해. 2교시 많이 헤매다가 다 맞은 것 같아. 그런데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보기와는 달리. 말은 이래 해도 내가 되게 이 마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도 시험 전날 잠을 자보지를 못했어. 하나도 못 자고 시험장에 갔어. 계속. 모든 시험 앞에서. 그 정도면 엄청 긴장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면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지, 잠을 못 잔 상태에서. 그래서 죽을 조금 먹고 가고 전심 때도 시험장에 죽을 끓여가 어머니가 갖다 줬어. 죽 먹으면 죽 섭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죽 먹으니까 속이 편해서 시험 보기 좋더라고. 내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전심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져오신 거야. 그 당시 학교 못 들어가니까 교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받으러 갔는데 어머니들도 많이 와 계시고 내 같은 놈들이 있을 거니까 애들이 와서 도시락 받아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딱 주는데 1, 2교시 잘 봤나 그러더라고. 네, 잘 1, 2교시까지는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어머니들이 전부 다 우와 이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 싶을 거 아니야. 와 자신감이 빡 업되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런 기분 느껴봐야. 그러면 3, 4교시는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의 예비고사에 2교시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비고사를 몇 개 과목을 봤냐면 15개 과목인가 봤어요. 그 당시에는 시험을 엄청 여러 종류로 봤어요. 상업 막 이런 것도 봤다니까. 여학생들은 가정가사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런 시절인데 2교시가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수학 과목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 그 당시에 몇 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5문제인가 했던 뭐 그런 정도인데 25문제였어요. 25문제인데 너희가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25문제인데 한 문제 2분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당시는 한 50분 정도인데 근데 수학을 50분 만에 25문제 자꾸 풀잖아. 그래서 나머지 과목을 빨리 풀고 여기다가 한 7, 80분 시간 배당을 해야 되는데 고3 때 말아먹었고 재수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역사나 이런 과목을 정치 경제를 신중하게 풀다가 당연히 맞춘 걸 또 보고 이렇게 사람이 긴장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실수를 할 수 있어. 수학을 막상 풀려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50분밖에 안 남아. 그럼 25문제를 다 풀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초조하니까 팍 풀다가 약간만 막히면 스킵하는 거야. 너도 시험 치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야. 약간만 막히면 스킵 했는데 시간이 13분 딱 남았는데
나중에 스킵한 문제가 12문제야.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시험 칠 때 올 수 있어. 12문제가 딱 남았는데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그때 경험을 가지고 예전에 솜사탕 파이널 특강할 때 마지막 날 학생들한테 내가 뭘 나눠줬냐면 나는 수능에 강한 인간이다. 나는 수능에 강한 인간형. 이렇게 해서 부적을 만들어줬어. 우리 정선생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 그 부적 모양 비싸게 옛날에 만들어주기도 했잖아 우리.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올해 만들어줬어요. 애들한테 차라리. 그래서 나는 수능에 강한 인간형 딱 해가 글자 새기고 거기다가 뭘 딱 박아놨냐면 내 사진을 박아놨어. 너무 좋아. 나를 보고 믿어라 이 말이야. 사실 내가 사이비 교주 됐으면 대성했겠지. 그럼 큰일 나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 딱 주면 그걸 받으려고 한 기수에 5,000명씩 들었는데 그것만 받겠다고 2만 명씩 찾아왔잖아 그 당시에. 그걸 나눠주고 했던 시절이 있다. 옛날 전설적인 시절이 있다. 근데 왜 그게 의미가 있었냐면 뒷면에 보면 수능 10개명이라고 해서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전략을 세워놨어. 그리고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라고 자기가 메모할 공간을 만들어놨어. 거기에 2교시에 보면 수학은 스킵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럴 때 내 경험이야. 내 재수할 때야. 13분 남았는데 12문제 딱 남은 거야. 끝난 게임이지. 하늘이 노랗고 야 1년을 다시 했는데 이제 서울대는 근처도 못 가고 그래갖고 그렇다고 내가 부산대 갈 수도 없고 와 순간 한 10초 만에 온갖 생각이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역설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 그때 내가 펜을 딱 놓고 펜을 놓아서 기도를 해. 시험 치다가 기도를 뭐 5분 10분 할 수 있나? 정말 신에게 부르짖고 나 자신한테 강력하게 외치는 거야.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초 후에.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쫙 푸니까 12문제 다 풀고 2분이 간다. 이거 기적이 일어난다.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 흐름이라고만 보면 안 돼. 시간이 일정한 밀도로 흘러가지. 그러나 인간의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열망과 태도 속에서는 그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내가 경험해 본 거야. 10분 만에 12문제를 다 풀었다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유혹과 착각이 올 수 있어. 내가 그에 한 문제 틀렸다니까. 왜? 2분 남은 시간에 금산을 딱 하는데 그거마저도 집중해야 되는데 뭘 틀렸냐면 순간적으로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2분의 1과 13분의 1이 13분의 1이 크게 보이는 거야. 이걸 답을 해놓고 뭘 큰일 날 뻔했다. 13분의 1이 더 크지 얘가 꽂힌 거야. 그 말도 안 되게 한 문제를 틀렸어. 그거 안 틀렸으면 내가 150등 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 나는 학생들 속에서 나 자신 속에서 경험도 해봤고 기적을 만드는 경우도 봤어. 그래서 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시간도 멈출 수 있다. 펜을 놓고 기도.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파이널 부적에 뭐라고 써줬냐면 만약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면 막힌다면 펜을 놓고 인생의 온 무게를 걸고 1분간 집중 고민하라.
1분 절대 못한다. 20초밖에 못한다. 그래서 20초 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쓴 거야. 만약에 위험한 순간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면 기억해놓고 써놔 임마. 시험장에 그거 가져가라고. 인생의 온무게를 걸고 1분간 집중 고민하라. 그러면 신이 길을 터주든 나의 강렬한 열망이 터주든 해결되고 기적은 너희에게 너희 편에 설 거다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까지 갔지? 수능은 1, 2교시뿐이야. 여기서 성적을 끝내야 돼. 여기 다 맞고 가자 말이야. 그러면 3, 4교시는 그 에너지로 가.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 최근의 수능은 1교시밖에 없어. 수능은 1교시뿐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결국은 너희의 재수는 작년 수능 일날 1교시 끝나면서 시작돼. 안 그래? 안 그래? 맞지? 지금 그만큼 이 수능이 1993년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어떤 학원도 그 어떤 선생도 그 어떤 학생도 해결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과목이 1교시야. 국어야. 이게 어쩌면 삼수사수하고 그렇게 의대를 들어가고 싶어서 갈망했지만 끝끝내 못 들어가고 처져 있는, 그래도 언젠가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학생들 아직도 많이 있어. 그들의 모든 상처의 근원이 1교시에 있어. 모의고사 때 늘 1등급 받았는데 그날 4등급 받았어. 게임 끝난 거. 이런 거 엄청 많아. 우리 원장님 아들도 좀 거기에 상처가 있죠. 내 아들도 엄청난 상처가 있다. 이 새끼 요즘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 와, 수능은 1교시다. 수능은 1교시다. 이 생각까지라고요. 알겠어? 네. 여기에 반드시 자기만의 해법을 가지고 들어가라. 수능은 1교시다. 자, 마지막 팁 한두 가지만 더 할게. 그러면 이게 이제 공부를 좀 꽤 잘하는 애들만 대상으로 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공부 못한 애들, 성적이 안 나온 애들, 5, 6등급 나온 애들도 간혹 있어. 근데 인생을 크게 봐. 지금 성적이 안 나온다고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야. 인생을 실패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으면 실패한 거야. 예를 들어서 7, 8등급 받던 애가 4, 5등급 받고 내 성적을 향상시켰으면 걔는 분명히 성공한 거야. 늘 1, 2등급 받는데 늘 그 자리에 비싸게 있으면 그놈이 오히려 실패한 거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어느 대학 나오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상이 이제는 아니야. 그래서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들어가서 이 젊은 날의 대학을 위한 도전은 더 큰 도전으로 더 멋지게 전환시키고 더 가치 있는 것에 도전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삼수사수하고 이런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은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끝내자 이 말이야. 그런데 수학이 안 되는 애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책임이야. 상당 부분. 그치? 그래서 오늘 내 강연을 들으면서 기죽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내가 실험해봤다. 수학이 너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 안에. 그런 애들은 발상을 바꿔. 수학을 다 풀려고 하지 마. 난리치고 몇 개 못 푸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 안 묻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10개면 최대인 학생들이 있어. 그럼 10개 깔끔하게 딱 풀고
나머지 문제는 막 죽으라고 하다가 아무거나 쓰면 맞을 확률이 2분의 1이야. 객관식이 몇 번까지 객관식이야? 아니 21번까지. 그럼 10개 풀었다 하자. 그러면 11문제를 가지고 11문제를 막 개고생하다가 11문제를 가지고 찍으면 0.2밖에 안 되잖아. 그럼 2문제밖에 안 맞잖아. 재수 없으면 한 문제 맞아. 다 틀리는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그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그렇잖아. 다 틀릴 확률은 11문제가 다 틀릴 확률은 5분의 4의 11승이야 빙신아. 그건 잘 안 나와 절대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해봐. 뭐 미친 새끼야. 5분의 4의 11승인데. 그렇잖아. 자, 한 문제는 맞아. 잘해봤자 두 문제. 운 좋으면 세 문제야. 그 이상은 안 일어나. 근데 수학을 못하면 10문제 딱 푸고 11문제를 그래도 들은 가락도 있고 있잖아. 거기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답이 아닌 걸 찾아봐. 답이 아닌 걸. 답이 아닌 건 찾을 수 있어. 5개 중에 2개는 찾아. 내가 얼마나 이 공부에 돈을 썼는데 들은 가락도 있고 온갖 한 짓도 다 있는데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야. 안 풀릴 때는 역발사. 답이 아닌 걸 찾자고. 답이 아닌 걸. 답이 아닌 거는 내가 이거는 예전에 소수 데리고 돌들 데리고 공부할 때 9월달 되면 수학이 안 된 애들 수포반을 따로 운영했다고. 걔들은 내가 15분 단위로 수업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칠판에 2문제 딱 적어주고 걔들은 수학에 관한 어떤 책도 못 가지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너 포기했으니까 다 남의 박스에 써놨고. 그런데 우리 점수는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 중에서 답이 아닌 걸 찾는 연습을 계속 시켰어. 거의 2개 내지 3개잖아. 지금 수학 안 된 애들, 안 되는 단원, 너는 제약 단원이 아니야. 죽은 단원이야. 죽은 단원이면 그 안에서 답이 아닌 걸 찾아란 말이야. 답이 아닌 걸 3개만 찾아봐. 3개만.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5분의 2야. 이런 11번 11문제에서 5분의 3이 뭐야? 얼마야? 맞아. 5분의 2? 어? 답이 아닌 거 3개면 어떻게 돼? 2개 중에 하나 남네. 아,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5개 내지 6개가 맞아. 만약에 6개 맞으면 4문제나 더 맞잖아. 곱하기 3점 더 되잖아. 3.5? 좋아. 3.5 하자. 14점이 올라가 있다. 정신아. 인생이 달라져. 자. 안 된 학생 어떤 과목이든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답을 못 찾으면 답이 될 수 없는 걸 찾아라. 답이 될 수 없는 그놈 지우고 찍으라고. 신이여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씨발 니 답 안 줄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경에 보면 야곱 강가에서 신과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축복을 찾아내는 허리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천사와 싸웠던 기록이 창세기에 나온다. 알겠어?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이루내기 위해서는 자기 허리뼈가 부러지더라도 그 열망을 향해서 매달리고 간절하면 그게 점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성경을 올릴 거야. 나는 유전자도 나쁘고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러나 나의 인간적 열망과 갈망은 살아있죠. 그래서 메가스타디의 모든 학원의 카드에는 뭐라고 써놨어? 기적은 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시그마 열망이다. 그것도 요즘 열정이라고 써놨던데 내가 원래 한 말은 열망이야.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간단하게 표현했어. 그치? 열망의 총합은 기적이다 이런 말보다는 시그마 열망
원래 이게 생략된 N1에서 무한대까지야. 자, 근데 너는 N1에서 30밖에 없어. 하루하루 열망을 당하잖아. 알겠습니까? 네. 자, 모르면 역발상으로 오답을 찾아서 맞춰내자. 알았지? 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해볼게요. 마지막 3, 4일 동안, 알았지? 수능 남았을 때 마지막 3, 4일 학원에서 그렇게 운영한다. 여기는 8시 10분 수험장 입시. 그걸 매일 연습을 해야 돼. 3, 4일. 9시가 되면 나는 국어야. 11시가 되면 나는 수학이 돼야 돼. 그 시간에 맞는 리듬을 체화시켜 나가는 그 연습을 꼭 해.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다지고 내가 시험을 당일날 어떻게 칠 건지 그걸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좀 부족한 과목 연습하고 또 강렬한 열망이 있으면 그걸 내 몸에 어떤 과목이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잘 때 안고 자. 3일. 내가 지구과학이 안 되면 지구과학을 안고 자란 말이야. 이것도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것도 93학번에 임용훈이라는 학생이에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걔가 340점 시절이다. 옛날 학력고사. 걔가 5월인가 6월 달에 학원에 들어왔는데 소수정예 학원 할 때 모의고사 150이야. 갈 때 하기 전혀 없어. 내가 성격이 되게 좋아. 그래서 수학은 좀 합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 150까지 어디 가려고 해. 그래도 열심히 지금부터 하려고 여기 왔는데요. 선생님 내신 몇 등급이냐? 9등급. 15등급에 9등급. 야, 내가 옛날에 워낙 돌들을 깼다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아빠 직업이 뭐냐 물으면 채석장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이놈이 진짜 수학을 잘해. 성적이 쑥쑥 올라가. 230, 40까지 올라가는 거야. 와, 우리의 호프야. 근데 그의 학력고사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수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올해 무조건 끝내자 하면서 마지막 날 수능 학력고사 예비 소집 갔다가 학원으로 다 오라 그랬어. 마지막 1시간 동안 모든 과목을 속사포로 내가 한번 정리해 줬어. 그리고 스포반들 잘 들어라. 답안인 거 분명히 찾고. 그에 내가 무슨 이야기 했는 줄 아나? 내가 28년간 학력고사 답안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18번, 19번이 확률 통계 문제 나왔거든. 그 뒤에 주관식 문제인데 18번, 19번에 정답이 1번, 2번에 계속 많이 있더라. 내가 번호도 확인해 봤어. 그래서 그에 내가 애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는 좋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찍어라. 18번과 19번은 다 1번 찍고 나오라 그랬어. 근데 그의 두 개 다 답이 1번이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사기꾼같이 그지? 안 그래? 나도 말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어. 잘 들어. 근데 그러면서 걔들한테 이 학력고사로 우리 끝내자. 수능까지 가지 말자. 전혀 다른 시험이다. 너무나 내가 간절하다. 자, 우리 다 감사하자. 오늘도 우리 다 감사하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너희들이 앉아있는 이 책상과 의자한테도 마지막 감사의 손길을 보내고 가자. 그리고 집에 가서도 네가 앉았던 책상, 네가 잤던 침대, 나의 1년의 수험생활을 함께 해주는데 감사하다고 자기 전에 제일 중요한 책 한 권씩 각 과목에 내놓고 한 번씩 슉 넘기고 써봐주면 보자. 그래도 더 마음이 남거든. 안고 자도 좋다 그랬어. 근데 이 임용훈이가 안고 잔 거야. 책을 안고 어떻게 지가 자시냐. 그날 학력고사 치고 나서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대박 났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는 거야. 왜? 제가요
책을 그때 9권을 읽어요. 9권을 안고 자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을 뜨는데 책이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당연하지 몸부림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책을 꼭 안고 제가 아침까지 잤습니다. 그래서 305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얘가 입시 부정 대상자에 찍힌 거예요. 그 당시에 학력고사 답안지 빼돌리고 이랬거든. 민주당 국회의원 박성무 비서관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용문아 네가 진실을 말하면 나라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전 진짜 열심히 했거든. 야, 니 모의고사 150 나왔는데 어떻게 305점이 나오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술 사주면서 별지랄다. 열받아가 1학기가 군에 가버렸다는 거야 이 새끼가. 근데 지금 남동공단에서 아버지 사업 개선하고 사업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정말 10대 마지막 이 청춘에 가장 순수한 이 시기에 어떤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 수 있어. 낡은 세대들은 그런 경험할 수 없어. 나는 그 기적들의 제자들을 수없이 봐왔어. 올해는 우리는 다 기적을 이루어야 돼. 왜? 우리는 코로나와 싸웠어. 정부로부터 온갖 통제도 받았어.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황홀한 인간이고 기적을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